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김일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산업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움직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가지 정도, 5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부분이 친환경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성 이런 게 있는데, 먼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세상이 가던 길을 갑자기 틀어서 이상한 걸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전에도 나타났던 건데 다시 나타났고, 기존에 있던 추세가 그것 때문에 확 갑자기 강화되는 그런 모양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뭐 특이한 현상이거나 그 일로 인해서 뭔가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일이 강화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번에 나온 바이러스가 7번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4개는 이 발견된 지가 1965년 정도밖에 안 됐고, 인간한테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불과 100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한테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바이러스인데, 어떤 일로 이게 인간한테 옮겨오고 1965년에 처음 발견되고, 그 중에서 한 4가지 종류는 그냥 감기에 불과한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사스, 메르스, 이번에 정식 바이러스 명칭은 사스2예요. 근데 사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WHO가 사스라는 표현을 안 쓰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계에서는 정식 바이러스 명칭은 사스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갑작스럽게 저기 혜성이 와서 충돌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나타난 시점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갑작스럽게 들어온 바이러스가 4차 산업혁명의 경량성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어요. 이거를 꺾어버린 게 아니고 훨씬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는데, 왜냐하면 이게 가령 이제 언택트 같은 거는 기술의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는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기술을 확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패권 경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도 극심하게 진행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 산업혁명을 보면 우리가 지금 4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1차, 2차, 3차가 있었겠죠? 1차 산업혁명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산업혁명인데, 1700년대 후반에 영국이 석탄, 철광석을 갖고 이제 철도도 만들고 철선도 만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나무배에다가 돛대 달아놓고 조그마한 대포 달고 다니던 해군이 철선에다가 어마어마한 대포를 달고 다니니까 전 세계 그 누구도 영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팍스 브리테니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영국에 의한, 한 나라에 의한 글로벌 패권이 유지가 되다가 2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거쳐요. 이 2차 산업혁명은 기계제 대공업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후발국들이 영국을 따라잡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때 이제 프로이센이 자기네 땅에는 그 석탄밖에 없는 거죠. 로르 지방에 석탄밖에 없어요. 그 철광석을 위해서 프랑스의 알사스 로렌 지방이 철광석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흔히 말하는 보불 전쟁이죠. 그렇게 해서 독일이 뭘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 철광석과 석탄을 갖고 영국을 따라잡으려고 들어간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후에 일이긴 합니다만, JP 모간, US 스틸, 카네기 철강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결합을 통해서 거대한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러면서 독일과 미국이 영국의 패권을 따라잡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끝없는 전쟁.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또 이제 이 컴퓨터의 혁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IBM이 컴퓨터 1964년인가 그렇죠. HP가 1970년인가 이제 전자계산기를 내놓고 그럽니다. 이게 어떤 변화를 낳았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냉전 체제에서 러시아가 확실히 그 수학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로켓도 먼저 쏴오려고 하는 거 보면
근데 컴퓨터 쪽에서는 좀 많이 늦었던 것 같은데 그 결과 냉전에서 미국이 압승을 거두고 미국의 패권이 완성이 됩니다.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또 다른 미국의 패권 국가로 만들죠.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이번에 4차 산업혁명은 뭐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후발 국가들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중국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충격이 들어오면서 이게 서로가 이제 다 잘 지내보자로 가는 게 아니고 이 패권 경쟁을 훨씬 더 가속화시키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변화에서 가장 큰 부분이 저는 친환경이라고 봐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테슬라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테슬라는 작년 4분기부터 뭐 실적도 개선되고 했어요. 근데 주가가 그렇게 저렇게 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기차라고 하는 게 뭐 대세라는 건 알아요. 글로 갈 거라는 거 압니다. 이런 속도로 갈 거라는 거 알죠. 근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사람들이 그냥 자동차는 내연기관차 버리고 이제 전기차로 갑시다. 이 추세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 추세로 가버립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뭐 전기차 무시했습니까? 그거 간다고 생각하고 다들 준비를 조금씩 해왔거든요. 근데 테슬라만 올인한 것이죠.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일로 갑니다. 저도 좀 의아해요. 왜 사람들이 갑자기 친환경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랬더니 이제 그런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안 보셔서 그러는데 그 영화 보면 분명해요. 그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를 다뤄요. 박쥐한테 시작되는 바이러스인데 사람들이 자원을 개발한다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박쥐의 서식지를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죠. 박쥐가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돼지우리 근처에 서식지를 옮기고 거기서 박쥐한테서는 오래전부터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돼지를 거쳐서 사람한테 옮겨가고 이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만들고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우리 더 이상 자원을 지구를 파괴하는 행동을 멈추자. 이렇게 좀 살만한 나라의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을 확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 선거 전략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영역으로 부각을 합니다. 근데 전기차만 하면 많아요. 전기는 다 또 석탄이 우리나라 같은 게 한 40% 정도 발전은 그 연료로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석탄 발전도 없애자. 최근에 중국에서 기업 부도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석탄 관련 기업들 의도적으로 이걸 이제 구조조정해야 되는 상황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부도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꽤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영기업도 부도가 난대요. 뭐 그러는데 석탄 관련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206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거든요. 지금 중국의 경제 발전 단계에서 굉장히 놀라운 선언인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친환경으로 넘어가요. 갑자기 테슬라 현상이 막 생겨버립니다. 그럼 저는 올해 이제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는 게 지금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한 가지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유, 인권, 홍콩 문제 막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 이유로 미국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무리해서라도 206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로 만들겠다는데 라고 하면서 글로벌 리더의 역할이 이게 자유와 인권 역할이 좀 약화되고 환경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조금 더 무리하게 해석해 보면 이번에 LG화학 물적 분할 이슈에서 우리가 ESG 투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환경과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ESG라고 하는 게 사실 걔네들은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중요성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번에 이제 친환경이라는 게 확 부각이 되면서 LG화학은 어쨌든 친환경 쪽의 배터리의 글로벌 선두 기업입니다.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가버넌스 G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는 있어요. 물론 LG화학이 이거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과거의 틀로 보게 되면 가버넌스 문제 가지고 이걸 반대할 것 같은 외국계 의결 자문 기구들이 ISS 같은 곳에서 다 찬성하고 나왔어요. 그걸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이게 ESG에서 G나 S에 대한 강조는 현저하게 약화되고 갑작스럽게 E에 대한 강조가 현저하게 강화됐구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글로벌 리더로 치고 나가고 있는 LG화학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하자.
경영권에서 계속 그렇게 갑시다라고 국제적인 의결권 자문기구들이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서구 사회의 가치관이라는 측면에서 갑작스럽게 환경의 문제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결과를 낳고, 이게 분명히 테슬라 현상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갖고 있죠. 테슬라가 이 바이러스 돌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물론 그 전에부터 시가총액이 이제 상승한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이 왼쪽 그림 보시면 그 이후에 뭐 작년 연말 이후에 한때 치고 올라가던 게 뭐 그래서 글로벌하게 자동차 산업에서 시가총액에서 테슬라가 뭐 10% 올라갔다가 7%, 8% 정도 하던 게 지금은 한 22%, 25%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친환경 쪽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물론 추세적으로 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추세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되는, 그러니까 친환경과 전통 에너지 쪽에서 친환경 에너지와 전통 에너지의 이 격차가 갑작스럽게 확대가 되는, 그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죠. 태양광이나 이런 친환경 에너지원이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린 천천히 가자. 먹고 살아야지 뭘 그렇게 환경 이슈 가지고 바꾸려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꾸려고 하냐. 점진적으로 가자라는 의견이 제가 볼 땐 다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를 천천히 가고 있었던 중인데,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이게 갑자기 이 추세가 그냥 대세가 돼버리고, 더 이상 다른 이야기 하지 말자, 그냥 글로 가자라고 하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가장 큰 게 이동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나라든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집에 머물러야 되고, 대중교통 이용을 줄여야 됩니다. 여기서 자동차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면서 밖에 안 다니느냐? 처음에는 그랬죠. 올해 봄에는. 근데 여름부터는 안 되겠다라는 거, 다녀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도 뭐 중고차 시장 이런 게 작년에 비해서 성장을 꽤 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신차, 그러니까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더 높은 가치를 막 부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젊은 아빠들 중심으로 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니 주말에 캠핑 다니기 위해서 대형 SUV 그런 것들 구매가 늘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구글하고 애플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위치 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라는 정보가 날아가잖아요, 서버로. 그래서 구글하고 애플이 이걸 이제 이동성 보고서라고 해서 발표를 하는데, 좀 서로 간에 집계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지에 있다, 이 사람이 직장에 있다, 뭐 이런 걸 구분을 하는데, 지금 소매점에 있다, 뭐 어쨌든 봄에 팬데믹이 돌면서 사람들이 집에만 있더라는 거예요. 밖에 잘 안 다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비가 언택트 중심으로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없을 때는 뭐 그냥 텔레비전, 냉장고 좀 낡은 것도 그냥 썼거든요. 근데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저게 눈에 밟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실적이 갑작스럽게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낳기 시작하죠. 전 세계적으로 IT, 올해 들어와서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대만의 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네 개 나라는 플러스예요. 그 중에서 뭐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사상 최고치다, 뭐 거의 그렇다, 사상 최고치 넘었다 이런 이야기하고, 한국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죠. 이거 자체가 무슨 변화냐 하면, 사람들이 그냥 쓰던 거, 내구연한이 좀 지나도 그냥 쓰던 거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갑작스럽게 바꾸더라는 겁니다. 가구도 마찬가지고. 그 올해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주가 올라간 기업들이 꽤 많아요. 어느 날 보니까 POL이라는 코드를 가진 기업이 주가가 꽤 올라갔어요. 뭐 풀장인가? 진짜로 풀장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그 미국 가정집에 이제 그 풀장 만드는 회사인데, 그 집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풀장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식의 현상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거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더라. 그러면서 당연히 직장과 소매점의 트래픽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게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이게 미국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연간으로 따져보면 지금 좀 20조 달러 좀 안 되는 정도인데, 이게 분기 단위 금액이 아니고 연간 단위 금액입니다.
근데 2분기, 3분기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어요. 많이 받아서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소득이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이거 큰일이고 가계의 소득이 증가한 경기 침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계가 소비력을 엄청나게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소비를 그만큼 안 했어요. 소비 지출은 그만큼 안 했습니다. 그 저축률이 당연히 올라갔겠죠. 2019년 말에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한 7% 됐는데 지금은 한 16% 정도가 됩니다. 언택트 소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꽤 풀리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언택트 소비로 다 안 하고 남겨놓고 있어요. 뭐 하려고? 우리 또 컨택트 소비도 해야 되잖아요. 언택트 소비만으로 우리의 이 만족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 텅 비어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 비어있는 부분, 맛집도 다니고 여행도 좀 다니고 하는 그런 식의 소비로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안 채워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느냐면 백신이 진짜로 세상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텅 비어있는 이거 소비로 채워야 돼요. 컨택트 소비로 이거를 한다. 그리고 그럴 돈은 충분히 있다. 이 때문에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 아마 줄을 서서 밤을 새워 줄을 서서라도 맞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나 항체 생겼어요. 증명서 받아가지고 여행을 가고 싶어서. 그 여행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동안 사람들이 안 와서 여행객들이 안 와서 얼마나 피해가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체 생성됐다는데 받아야죠.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언택트가 컨택트로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도 조금씩 진행되어 오던 그 추세인데 이게 급작스럽게 언택트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친환경처럼 이게 구조적으로 언택트가 가서 계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는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언택트 소비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만큼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돈을 아껴두고 있고 그 돈은 컨택트 소비가 시작이 되면 본격적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와 컨택트는 언택트가 갑자기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예전의 추세선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요. 이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집착이 훨씬 더 강해지는 그런 현상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더라도 집값은 상승,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언택트 소비라고 하는 물류창고의 주가 상승을 많이 나왔죠. 근데 그거 빼고 나면 뭐 그 흔히 말하는 리츠는 리테일 이거 소매 점포들, 그 다음에 호텔 안 갔죠. 그 다음 오피스 뭐 재택합니다. 주거용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형태는 아니고 미국처럼 대도시에,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그런 주거용 아파트, 우리나라하고는 아파트 개념의 개들이 좀 다른데 임대를 위한 것이죠. 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30에서 뭐 40, 거의 50%까지. 이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시 컨택트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근데 예전만큼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어느 정도 돌아가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뭐 홍콩 독감부터 해서 9.11 테러, 사스 때, 신종플루 때, 이게 팬데믹 기간에 뭐 GDP도 좀 안 좋았고 부동산도 안 좋았고 뭐 빨간색 아예 안 좋았던 시기도 있죠. 신종플루 기간에는 상업용 부동산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리츠 안 좋았고 거래량도 대폭 줄어들었었고, 이게 색깔이 빨간색이 그걸 이야기하는데, 팬데믹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곧바로 이제 색깔이 확 바뀌어 버리죠. 모두가 옛날도 다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재택근무가 불편해서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재택을 해보니 기업 입장에서도 야 이거 괜찮네, 잘 돌아가네, 직원들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옛날처럼 그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이 상업용 부동산 특히 리츠 쪽이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 충격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걸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처음에 보셨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이번이 끝이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증 증상을 이야기하는 치명률이 높은 사스,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바이러스가 사스에서 메르스까지 넘어가는 데는
한 9년, 10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8년 정도로 시간이 오히려 앞당겨주고 있는 것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매개 동물을 거쳐서 우리한테 왔는지조차도 아직 규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박쥐들이 뭐 지구에 전멸한 건 아니고 여전히 걔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우리가 박쥐한테 뭐 백신을 줄 수도 없고 그러면 얘가 또 어떤 매개 동물을 통해서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로 다시 사람들의 생활하는 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또다시 우리가 거리두기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치료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나오면 이건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뭐 이 부동산 시장 옛날처럼 완전히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 또 그게 갑작스럽게 더 강화돼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양극 체제예요. 그러니까 특히 오른쪽 그림 보시면 지금 왼쪽 그림 보시면 중국하고 미국의 경제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US 달러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GDP는 한 21조 달러, 중국은 한 15조 달러, 73%쯤 됩니다. 근데 IMF는 그걸 US 달러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구매력 평가로 보죠. 구매력 평가로 보면 가령 빅맥 지수 같은 건데 미국에는 빅맥이 가령 뭐 5,000원 한다, 중국은 3,500원 한다. 그러면 미국 GDP는 5,000원이고 중국 GDP는 3,500원이라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지만 또 하나는 둘 다 빅맥 한 개거든요. 빅맥 한 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GDP를 빅맥 몇 개 만드느냐로 따져보면 IMF 기준인데 이미 중국의 GDP가 미국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세계 경제 GDP가 매년 증가하는 게 있겠죠? 뭐 가령 10조 달러 증가했다고 치면 그 10조 달러 증가 중에서 얼마나 미국이 기여했고 얼마나 중국이 기여했느냐라는 건데 중국이 기여가 더 커요. 특히 미국이 이런 식의 경기 침체를 겪을 때마다 중국의 기여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어느 나라가 그 나라 좋아한다 싫어한다 빼고 어느 나라가 경제적 헤게모니 국가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14개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14개 한국 포함입니다. 물어보면 미국, 한국, 일본 사람들은 미국이 경제 헤게모니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 11개 국가, 유럽 대부분의 유럽이나 이런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중국이 경제 헤게모니 국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도 4단계, 그러니까 뭐냐면 애플 같은 제품은 그렇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여러 나라의 소비가 일어나는 이런 걸 이제 복잡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는 2000년에는 독일이 DU 독일이고 미국, 일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일본이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할 때는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사실 산업화에 진입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2017년 기준입니다. 독일 그대로 있죠. 미국 많이 약화가 됐어요. 중국이 많은 위성을 거느리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산업화시키면서 이런 교역으로 끌어들이고 자기가 이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변해갈 때는 무역이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게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 무역도 잘 안 일어나요. 무역이 증가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뭐 한국 거 중국이 열심히 수입했는데 수입해서 보니까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만들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역량을 더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갔죠. 그래서 이 너무나 안정되다 보니까 무역량도 정체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아시아를 옛날에는 일본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관리할 수 있는 일본이 그만큼의 능력도 안 되고 뭐 한국도 그렇고 중국이 이렇게 급부상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시아를 잃은 것이냐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예전에 2011년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시절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피벗 투 에이시아 우리가 아시아에 너무 관심을 안 가졌더니 중국이 아시아에 거대한 허브가 되어버렸네. 어떻게 하지? 뭐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글로벌하게
2015년 이후로 주가 지수를 쭉 그려놨는데 이게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됐고 주식시장조차도 그냥 미국하고 중국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산업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밸류체인 아까 보셨다시피 밸류체인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럼 부가 이동하는 거, 주식시장은 그 부의 이동을 갖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건데 그것도 이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양극 체제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기술 혁신이 역할을 하는 게 큰데 기술 혁신이 초기 단계에서는 전파가 안 돼요.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보는데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습니다. 가령 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딱 보여줬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뭐 하겠습니까? 전부 다 이거 모방해서 만들려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불과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면 전 세계에서 비슷한 스마트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그거 산다고 줄을 섭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이 나오죠. 근데 지금은 그런 혁신도 잘 없고 혁신해봤자 내부에서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강력한 독점 권력을 갖고 이 전파를 막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가령 뭐 아마존이 새로운 혁신을 했다. 아마존이 직원이 전 세계 10,000명이었다 치면 다음에 100만 명으로 늘려가 전 세계에 이걸 다 퍼뜨리겠습니까? 안 하죠. 10,000명에서 11,000명만 늘리고 조금씩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충분히 자기는 돈 많이 버는데 그럼 글로벌하게 성장이 나오겠느냐라는 것이죠. 기술은 갈수록 소수에 독점돼 가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기술이 전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는 뭐 성장이라고 하는 저는 경제 성장, GDP 성장도 기술의 혁신 과정으로 보는데 뭐 전 세계적인 성장이 옛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또 거기다가 또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기술 때문에 쇠퇴해가는 산업들이 있겠죠. 좀비화 돼가요. 옛날 같으면 이 좀비 기업으로 놔두지 않죠. 망하면 그냥 정리하고 부실 정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은행이 부실을 정리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자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어야죠. 기업 하나 무너지고 그거 충당금 쌓고 쌓으려고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낮으니 뭐 이자 벌어들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충당금 쌓고 부실 정리할 수 있는 재원이 없으니까 그냥 냅둡니다. 어차피 뭐 금리가 낮으니까 쟤들 이자 못 갚는다? 얼마나 부담이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비 기업들 존재하고 국가도 그렇죠. 그 기업 정리가 어쩌려고 고용은 어디서 창출하려고 그러니까 대충 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술을 독점하는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존재하고 극소수의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이제 뭐 좀비 기업들이 존재하고 여기서 좀비 기업은 3년 이상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한 기업 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년 동안을 보면 전체 기업의 거의 40%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것이죠. 여기다가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3년 이상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 그리고 근데 초기 기업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신생 기업들 그거 말고 업력이 10년 이상 된 기업들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상장돼 있는데 PBR이 업종의 평균보다 낮더라. 이 말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얘가 성장 못한다고 평가하더라.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걸 글로벌하게는 좀비 기업이라고 평가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걸로 평가해 보면 전체 상장 기업의 한 10% 정도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한국은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건 한쪽에 좀비 기업들을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계속 K자형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되는 애들은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애들은 계속 안 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는 이런 거라 봐요. 1차 산업혁명 때 철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뭐 영국의 내륙 운송은 화물 운송은 운하가 담당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한번 철도를 보고 나더니 더 이상 운하주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도 아무리 버블이어도 거기만 계속 돈이 돼요. 철도 IPO 한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난리가 지금하고 보는 비슷한 현상을 이게 기술 혁신의 과정에서는 늘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에 나스닥이 튀었을 때 이거 닷컴 버블이었죠. 근데 지금 2010년 이후로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거는 버블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돌면서 너무 심각하게 벌어진 건 있는데 다시 이건 모이겠죠. 어느 정도 모이겠습니다만 이 추세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기술 혁신의 과정이 있고 사람들이 다시 또 이제 철도 버리고 운하주에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사람들의 패턴은
3차 산업혁명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컴퓨터가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죠. 야, 이 컴퓨터를 도입하는 기업은 살고 이거 도입 못할 기업들은 아마 망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또 그때도 극단적인 양극화를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당시에 니프티 50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50개 종목들, 잘 될 것 같은 50개 종목은 이게 P인데요. 당시에 72년 기준 P인데 뭐 P가 90배, 뭐 50배, 60배 흔해요. S&P 500 당시에 20배 정도였거든요. P가 지금은 비슷하죠. 이때 뭐 이런 기업들이 20배 훨씬 넘어서는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기업들이냐? 다 살아남을 것 같은 기업들, 기술 기업들, IBM, 뭐 휴레패커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소비자들이 너무 사랑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P&G, 나이키, 뭐 그다음에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 전부 다. 근데 그 이후에 30년 동안 2001년까지 연평균 주식 수익률을 보니까 S&P 500은 한 12% 나와요. 근데 이렇게 높은 P를 받았던 애들은 거의 망한 애들도 있습니다. 망한 애들 있는데 하나는 제일 끝에 있는 게 폴라로이드예요. 폴라로이드는 지금은 이제 사라졌죠. 여기 있는 회사는 뭐 조그만 크지 않은 보험회사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보험회사인데 당시에 이제 새로운 뭐 기술을 갖췄다 그러면서 P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싼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S&P 500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결과를 났습니다만 사람들은 이걸 쉽게 받아들이진 않고 야 쟤는 살아남을 거고 나머지 애들은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투자를 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술 혁신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그렇고 이번에도 그러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중앙은행이 문제인데 중앙은행이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이미 금리 다 제로로 만들어 버렸죠. 제로로 만들어 단기금리 제로고 장기금리도 다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면 금리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럼 돈 쓰자. 통화량 늘리면 되지 않느냐. 돈 썼더니 돈 풀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부 다 은행 예금만 증가해요. 유동성 함정입니다. 은행들은 대출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앙은행은 무력화되어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고 그걸 이제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게 미국의 앞으로 지금 상태 같으면 이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지금 GDP 대비 100%가 넘었는데 이거 순식간에 200% 간다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내년부터 돈을 얼마나 쓸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돈을 쓰면 부채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럼 미국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아직 상원은 끝난 게 아닌데 상원 결과는 나온 게 아닌데 공화당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 뭐 이런 걸 쓰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신흥국 걱정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게 GDP 대비 정부 부채고 국가신용등급입니다. 선진국은 부채 많다고 국가 등급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해외 자산이 많아서 그리고 자기 돈 국제결제통화를 갖고 있잖아요. 돈 찍어서 주면 되거든요. 뭐 일본에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자가 나갈 때 애나 찍어서 주면 돼요. 그냥 굳이 달러를 안 바꿔서 주도. 근데 우리는 원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약 조건이 다릅니다. 그 신흥국은 이 부채가 늘어나면 신용등급이 곧바로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좋아지면 신흥국이 이제 곧바로 회복하는 그런 모양은 아닐 것 같은데 좀 느릴 것 같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신흥국들이 다들 이제 부채 문제를 껴안고 국가 신용등급의 강등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신흥국이 앞으로 몇 나라를 빼고는 신흥국들이 앞으로도 많이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